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 중국 방문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낮 베이징에 도착해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후에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잠시 뒤인 오후 4시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 3명을 새로 임명합니다. 비서관급 인사까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내각 개편도 설 전후에 하는 것을 목표로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앞둔 만큼 대북 제재 완화, 한반도 비핵화 등과 관련된 사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중에는 북한의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의 만남으로 불거진 군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 방문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후에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네, 정상회담이 오후로 전망된다고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간이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회담이 시작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늦게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는 앞서 중국 시각 오전 10시 55분, 우리 시간으로는 11시 55분쯤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열차가 어젯밤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통과한 뒤 베이징역까지 12시간이 좀 넘게 걸린 셈입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직접 마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일행은 사이드카 수십 대의 호위를 받으며 국빈관인 조어대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한 뒤 휴식을 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간 늦은 오후 시간대에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앞둔 만큼 대북 제재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식 회담 뒤에는 환영 만찬과 공연 관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어서 중국 측의 이벤트 준비 여부도 관심을 끕니다. 앞서 중국 매체들은 오늘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방중 사실을 전했습니다. CCTV는 오전 7시에 톱뉴스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어제부터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에만 중국을 3번 찾았습니다. 지난해 3월 집권한 뒤 처음으로 특별열차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나머지 2번은 항공편을 이용했는데요. 작년 5월에는 랴오닝성 다롄, 그리고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또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반응 알아보죠.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일본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밝힌 건 아니지만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야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답할 입장이 아니라며 즉답을 비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번 방문이 미칠 영향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이번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을 매개로 해서 납치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에는 일본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3박 4일간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북한이 중국과 연대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NHK는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서 이 때문에 조기에 중국을 방문해 경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방중이 성사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둘러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든든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시작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북한과의 높은 친밀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미국 하와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 준비 과정을 담당하는 백악관 답사단이 이 세 곳을 다녀갔다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면서 방중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최근 불거진 전 행정관 논란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방중에 대한 정치권 반응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대가 큽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앞선 중국 방문으로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가 급속히 진전됐다면서 이번 방문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관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겉으로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 핵 보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러 중국에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국은 조선반도 비핵화,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깨하기 위함이라고. 또 노영민 주중대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살펴야 할 역할을 제쳐두고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이유로 귀국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면서도 정부가 방중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련 의혹에 관련해서는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믿기 힘든 만큼 특별검사 도입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관련자들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분실과 육군 참모총장 만남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3당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날선 공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만남이 문제없다는 청와대 해명이 가관이라며 청와대의 무소불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근 청와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며 지휘 책임자의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발끈했는데요.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한국당이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 공세만 벌이고 있다며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인 원영섭 변호사 등 2명은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갔습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원 변호사는 신속한 수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3번째 출석합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은행은 모든 점포를 운영하면서 거점 점포 400여 곳도 선정해 고객 불편에 대비했습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입니다. 네, 본점은 영업에 지장이 없는 거죠? 네, 거점 점포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 영업을 마칠 시간인데 고객들이 꾸준히 찾아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늘 모든 영업점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인력의 일부는 본사에서 800여 명을 파견해 채웠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이 직원이 많은 영업점은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민은행이 거점 점포 411곳으로 안내해 은행 업무를 보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늘 영업시간 동안은 창구와 자동화 기기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으로 이용하는 거래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은 지금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 모여 있다고요. 네,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노조 추산 10,000명, 회사 측 추산 6,000명입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어젯밤 11시부터 1시간 반가량 막판 협상을 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성과급과 임금 인상 상한제 그리고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를 두고는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다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떨어지면서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밑돈 것은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24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8조 8,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은 국민은 물론 같은 일을 하는 의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폭언, 폭행의 생명의 위협까지 비슷하게 경험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묵묵히 견뎌내며 환자 진료에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정석 교수는 노인 우울증과 조현병 전문입니다. 오늘 진료한 환자는 40여 명. 어르신들이 많아서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중 환자들의 돌발 행동은 적지 않습니다. 맞아도 받고 흉기 위협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좀 망상을 가지셔서 저를 이렇게 막 때리고 가셨죠. 주먹으로 이렇게. 사실 뭐 작년에도 저희가 무슨 환자가 칼을 들고 병동에 찾아오거나.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다시 추스리기가 쉽지 않지만 13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건 스스로 다독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분은 또 그 환자랑 당연히 다른 분이고 다른 성격과 다른 배경과 다른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꼭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걸 항상 명심하면서. 이 교수는 대학 입학 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꿈꿨습니다. 긴 방황 끝에 내린 결정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해결을 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뭐 100번 중에 100번 중에 1번이더라도 진짜 힘든 분에게 뭐 약간의 좀 길을 그냥 좀 보여드릴 수 있고 같이 그냥 길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크게 보람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진료에 임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분명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된다. 예를 들면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좀 일하기 어렵다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는데 집중이 안 된다거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좀 정신과 진료를 생각하셔야 될. 사건 이후 진료실 안전을 위한 법안은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법안도 함께 고려되길 기대합니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주 찾아가서 잘 말씀도 드려드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좀 잘 조절되시고 사회에서 지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살 박모 씨를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했지만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 2017년 초에도 여동생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K9 자주포 폭발 사고 때 온몸에 화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난 이찬호 씨가 YTN에 출연했습니다. 이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턱없이 낮은 등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을 키워온 배우의 꿈은 화염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총 6발 사격 중에 3번째 탄에서 폐쇄기가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큰 폭발을 일으켰거든요.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요. 불바다였죠. 신체의 절반이 넘게 화상을 입었지만 지지부진했던 국가유공자 지정.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면서 힘겹게 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고 제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지만 기쁨도 잠시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유공자 등급에서 3등급에도 채 미치지 못해 연금 액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보훈처에서 화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 외과 의사가 진단을 해 등급이 낮아졌다며 재검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에서 제 등급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유공자 등급을 재신체 검사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2년간의 싸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잊혀진다는 겁니다. 화마와 싸우면서도 계속 저는 다른 것과 싸움을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잊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걸 수단으로서 이제 알리게 됐는데요. 이 씨가 출간한 에세이 수익금 전액은 화상 환자와 소방관에게 기부됩니다. 흉터가 사실 저도 많지만 많은 분들한테 흉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마음의 흉터든 몸의 흉터든 그런 흉터들이 잘 아물길 바라면서. YTN 한동우입니다.
국방부가 한일 레이더 갈등의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일본어를 비롯해 중국어와 러시아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된 반박 영상을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우방국 전력이라도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강력히 대응하도록 세부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일본어로 번역된 반박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한글과 영문 동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입니다. 국방부 유튜브 계정에는 이 밖에도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아랍어 등 유엔 공용어 5개로 번역된 영상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겨냥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은 오히려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우방국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일본의 행태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번 레이더 공방에 휩싸인 광개토 대왕함을 기함으로 하는 동해 1함대 사령부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심 총장은 바다에서 외국 함정이나 항공기와 마주쳤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이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방국 전력이라도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단계별 작전 수칙에 따라 경고 통신 등을 의무화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국방부는 한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레이더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진척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일본 측과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여당에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에 반박할 생각이 없고 그럴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방국 항공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열린 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화두는 변화였습니다. 백인 위주의 할리우드 전통 관례에서 벗어나 아시안과 흑인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계 여배우 산드라 오가 있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블랙팬서와 크레이지 리치 등의 흥행으로 흑인과 아시안계 후보가 유난히 많았던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 특히 아시안계로는 처음으로 시상식 사회를 맡은 한인 2세 여배우 샌드라 오는 그 변화의 심벌이 됐습니다. 오 씨는 무대에 서는 게 두려웠지만 여러분을 직접 보며 변화의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다며 감동의 소감을 던졌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드라마 킬링 이브로 최우수 여우 주연상까지 차지했는데 자리에 함께한 부모에게 한글 인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There are two people here tonight that I am so grateful that they're here with me. I'd like to thank my mother and my father.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난 2006년 최우수 조연상에 이어 이번에 주연상까지 거머쥔 그녀는 무대 뒤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They're so happy. They're so happy, and it's just the kind of thing that you know, for Asian kids to actually make our parents happy. 백인의 잔치라고 불리는 할리우드 시상식의 사회에 이어 주연상을 받고 무대에서 한글로 효의 가치를 드러낸 모습은 그 자체가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올해 골든글로브는 미투와 반 트럼프 등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의 연설로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가 전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한국에서 천만 관객 고지를 눈앞에 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라미 말렉은 자신이 연기한 프레디 머큐리에게 존경을 표하며 상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라미 말렉. 이름이 불리자 라미 말렉은 퀸 멤버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와 차례로 포옹을 나눕니다.
나무주연상 트로피.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퀸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Brian May, to you, Roger Taylor, for ensuring that authenticity and inclusivity exists in the music and in the world and in all of us. 특히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Thank you to Freddie Mercury for giving me the joy of a lifetime. I love you, you beautiful man. This is for and because of you, gorgeous.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보헤미안 랩소디는 나무주연상뿐 아니라 작품상까지 타면서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흥행에 비해 작품성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 수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주관 골든글로브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인 만큼 오스카상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국내에서 퀸 신드롬도 여전합니다. 새로운 영화들이 공세를 벌였지만 개봉 11주 차에도 꾸준한 상위권을 유지하며 누적 관객 96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1000만 관객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흥행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911 신고가 접수됩니다. 폭행을 당한 한 남성이 영어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그는 구급차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제3자가 피가 너무 많이 난다고 걱정을 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토론토에서 피를 흘리며 911과 통화한 이 남성,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현지 안내자, 즉 여행 가이드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천군 의원들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4일째 되는 날 박종철 부의장이 이제 버스 뒤에 있는데 그 50대 초반의 한국인 가이드가 어떤 설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중간쯤으로 달려와가지고 이제 주먹으로 다짜고짜 그 가이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 분이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파편이 이제 박히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 버스 기사가 놀래서 신고를 한 겁니다. 지난해 말 예천군의회 자유한국당의 박종철 부의장이 연수 중에 한국인 교포인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박 의원은 일정이 빡빡하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만하자며 손사래를 쳤는데 거기에 맞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박 의원은 이미 당시에 만취 상태였고 갑자기 폭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마지막 날 그 의장하고 다른 또 의원 한 분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돈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사인을 먼저 해달라고 해서 먼저 해줬어요. 네, 의원이니까 뭐 믿고 해줬는데 그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막말을 내뱉었는데 뭐라고요?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뭐 이런. 합의에 이르자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수를 떠난 의원은 모두 9명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7명, 무소속이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호텔에서 문을 열어놓고 술판을 벌이며 고성을 내 다른 국가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고 한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가 직접 해당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국 문화처럼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이런 곳에 도움이란 분도 있고 이런 곳 있으면 이 연수에는 6천만 원이 넘는 예천군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천 군의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징계하라, 군의원 의원직 박탈 요청 등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먹을 휘두른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사과 후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했지만 경찰은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잠시 뒤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을 발표합니다.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 그리고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소통수석에는 윤도환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 취재하고 있는 신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4시죠. 이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예, 4시 정각부터 이제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중요한 인사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기 중에 마지막 그 인사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오늘 자정까지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임기가 계속 유지되게 돼 유지되는군요.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예, 네. 일단 발표는 임종석 실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발표될 인사들은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충 다 공개가 됐는데요. 예. 알려진 대로 새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영민 주중대사가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정무수석은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은 MBC 출신의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새로 임명될 것으로 그렇게 내정돼 있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잠깐 볼까요? 그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또 2012년에는 대선 후보 비서실장,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조직본부장을 지냈군요. 원조 친문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이력을 보시면은 2012년 대선 그리고 2017년 대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뜻에서 원조 친문 이렇게 부르고요. 네. 원조 친문이 있으면은 뭐 신친문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신친문으로 언론에서 명명하는 것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2016년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16년에 이 광흥창에 캠프 사무실이 마련됐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때 이제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광흥창 팀 또는 신친문 이렇게 부르고 그 지금 이제 노영민 주중대사 오늘 이제 새로 비서실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노영민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원조. 친문이다. 그래서 원조 친문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친문이 빠지고 원조 친문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영민 주중대사가 오늘 귀국했나 봐요. 예, 맞습니다. 11시 반에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귀국했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공항에 나가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 비서실장으로서의 각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말을 아꼈죠. 그리고 그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중대사가 인사 때문이라도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네. 원래 어제 저녁에 귀국하기로 티켓팅을 했었는데 오늘 온 것도 이제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어제 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예, 지금 그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왜 주중대사 자리를 비우고 왔냐 이렇게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조치를 취해놓고 원래는 어제 오려고 했지만 좀 늦춰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이 임박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관련 징후,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징후를 감지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영민 주중대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비중을 뒀을까요? 예, 노영민 주중대사는 아까 이제 원조 친문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그 대통령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가 그 공직기강 회의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청와대 비서실을 다잡고 한번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의지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수석, 그 강기정 정무수석 내정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그 내정자 이분들의 프로필도 좀 잠깐 보면서 설명할까요? 네. 강기정 전 의원은 삼선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윤도한 기자죠. MBC 기자 출신이고요. 논설위원까지 지내고 지난해 말에 그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강기정 정무수석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원조 친문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하던 시절에 그때 정책위 의장으로 호흡을 맞췄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정무수석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출범했던 거는 재작년이고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때 이제 광주시장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정무수석에는 고사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한병도 정무수석이 초선 출신인데 강기정 전 의원은 삼선 출신입니다. 선수를 확 높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수만으로 따지면은 이제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하고 같은 선수죠. 그래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라 뭐 이런 의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 신임 비서실장 신임 국민소통수석 내정자인데요. 윤도한 그 수석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국민소통수석이 윤영찬 수석이 이제 신문 출신이었고 그리고 대변인도 또 김의겸 대변인 신문 출신이거든요. 새롭게 방송 출신으로 균형을 좀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화면이 들어오고 있네요. 발표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단상으로 예정대로라면 임종석 실장이 와서 발표를 한다고 했죠. 지금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하고 강기정 정무수석 내정자 그리고 윤도한 소통수석 내정자도 지금 발표장에 들어섰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곧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무수석, 소통수석의 인사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이 발표가 이제 저의 마지막 미션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새롭게 대통령 비서실을 이끌어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노영민 주 중국 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 국회 원내 수석 부대표, 국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탁월한 정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 중국 특명 전권대사로 임명되어 통상 안보 외교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정치인입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단연간 신성장 산업포럼을 이끌면서 만들어온 산업경제기를 비롯한 각계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주의할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춘풍추상의 자세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의 각오로 대통령 비서실을 운영해 나가고
기업 및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올해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정무수석으로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였습니다.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물론 공무원 연금 개혁,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을 이뤄내는 등 남다른 능력을 보여준 정치인입니다. 특히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성공한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 주도 국민 대타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책임감과 검증된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 야당, 국회와 늘 소통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성공적 운영 그리고 협치를 통한 국민 대타협의 길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30여 년 동안 통일, 외교, 사회, 문화,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방송기자 출신으로 늘 국민의 시각에서 보도를 해온 중견 언론인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혁신적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 정책의 수요자이자 평가자인 국민 중심의 소통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신문, 방송 등 언론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세 분 인사 말씀을 청해 듣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초심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수준만큼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대통령께서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노심초사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해 준 동료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지난 20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춘추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모셔서 차례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실장님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시는 게 카메라 보고 한번 다시 해주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영민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인추위 없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청와대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웠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임종석 실장님을 비롯한 일기 비서진들이 잘 세팅해서 안정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추위라 그랬죠. 생각해 보니까 인수입니다. 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메우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일찍 와서 몇 방을 들려보았습니다만 춘풍추상이라는 글이 다 걸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대인춘풍 직이추상을 아마 줄여서 춘풍추상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비서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그런 사자성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일 뿐인 겁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임 정무수석님 간단한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악수 한번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특히 한병도 우리 정무수석님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검증된 이라는 표현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실은 대통령께서 2015년 당대표 하실 때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았을 때 공무원연금이라는 정말 손에 들기도 싫은 이런 이슈를 제가 대표님 당시에 모시고 나름대로 215일 동안 했던 그 기억을 대통령께서 기억을 아직 잊지 않고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정무가 뭘까, 정무수석이 뭘 하는 일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거다. 정책이 날 것으로 막 다니면서 국민들과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을 저도 한 3년여 밖에 있으면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민의를 또 역시 대통령님께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임 소통수석님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전임 소통수석님하고 악수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앞에서요. 네, 신임 소통수석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예, 윤도한입니다. 대형 사건 사고 현장도 아닌데 이렇게 기자들이 많은 건 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임 새 네. 실장님과 수석님들은 네, 인사하시고 지금 이제 소개 끝났고 간단한 인사말까지 들었습니다. 뭐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제 취임 일성을 정리를 해보자면 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임종석 실장 전임 그 비서실장에 대한 뭐 칭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수위 없이 출발했는데 잘 안정시켰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본인이 많이 부족해서 두렵기도 한데 모든 정책들을 많이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춘풍추상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무슨 뜻입니까? 춘풍추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춘풍은 봄바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추상 자신에게는 이제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하라, 엄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역시 그 청와대 그 여민관 비서실을 이제 먼저 와서 돌아봤더니 그 문구들이 그 희호들이 이제 써져 있더라. 이 그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격하게 일하자.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이어서 뭐 비서든 수석이든 다 비서일 뿐이다. 이건
그만큼 청와대 내부에서의 잡음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누가 될 수 있다. 기강을 잡는 말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와대 비서실장과 참모진 교체 발표를 직접 봤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의 팩트체크 프로젝트 Y파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취재한 기자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공유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이 아닌 한국 탓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근거로 내놓은 입장인지 YTN 기획 이슈팀에서 시비를 가려봤습니다. 먼저 박기현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현지 배출에서 유래한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마치 미리 준비한 듯 여러 근거를 들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주요 근거는 최근 중국의 공기질은 개선됐지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환경통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역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초미세먼지가 최대 42%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자료도 찾아봤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도 중국 정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이처럼 지난 10년간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강에 더 위협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더 나빠졌습니다. 일단 중국 대변인이 내세운 근거 자체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중국 미세먼지의 절대량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서울보다 2~3배 높고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대변인이 든 또 다른 근거는 한국과 가까운 주요 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서울이 더 높다는 거였는데 확인해 보니 동북부의 주요 도시들이 실제로 서울보다 수치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데는 이산화질소뿐만 아니라 황산화물도 주요 원인인데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산화물은 석탄에서 주로 나오는데 중국의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6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허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계는 물론 심지어 언론사 간에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애매모호합니다. 중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다만 국외적 영향이 최소 30%에서 최대 80%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조건에 맞춰 중국의 영향을 정밀하게 추정하는 건 현재의 연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국 측 미세먼지 자료의 신빙성도 여전히 논란거리고 또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가 불확실하고 또 풍속, 풍향들 기상도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고 또 우리 국내 배출량도 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델 결과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기보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도 주로라는 단서를 단 만큼 중국의 영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 정부가 이번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게 오히려 잘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네, 방금 모신 리포트에서 잘 정리가 돼 있지만 이 사안 취재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초미세먼지잖아요. 일단 네. 어느 정도 이게 위험한 물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예. 보통 공장이나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또는 오존이 대기 중에 여러 가지 물질들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먼지를 말하는데 1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미세먼지라고 하고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초미세먼지의 경우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 폐나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5 마이크로미터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머리카락 굵기의 한 20-30분의 1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뭐 서울의 오염 물질은 주로 현지 배출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은 서울 때문이다. 이 얘기를 중국에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한 겁니까? 자, 류여우빈이라고 이제 중국 생태환경부, 우리로 치면 환경부 대변인이 한 말인데요. 지난달 28일 날 자국 내에서 있었던 그 기자들 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중국일보 기자가 최근 한국 언론들이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변인이 한 대답이 이제 서울의 오염 물질은 주로 현지에서 배출한다. 말 그대로 이제 서울 탓이라고 한 건데요. 물론 뭐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지만 평소 이제 조목조목 준비해서 답한 걸로 봐서는 환경부 내부에서 이런 답변들을 평소부터 준비해온 게 아닌가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기자랑 뭔가 이렇게 역할을 나눈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하여튼 준비된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근거를 내놨던가요? 네, 먼저는 이제 첫 번째 근거로 든 것은 중국의 공기질은 최근 개선이 됐는데 서울의 공기질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건데요. 중국 생태환경부가 매년 중국의 주요 도시의 대기질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중국 환경 상황 공보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징이 지난 2013년에는 8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017년도에 58로 35%가량 이제 미세먼지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주요 지역이 다 좋아졌습니다. 네, 최대 42%까지 줄어들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의 미세먼지는 오히려 더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 탓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저 수치보다 서울이 더 나빠야 중국의 설명에 그나마 좀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정말 나빠졌습니까? 네, 서울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환경공단에서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에어코리아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확인해 봤더니 이제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간 2015년에는 23, 2016년에는 26, 2017년에는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사실 좀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은 좋아졌고 서울은 나빠졌고 그럼 중국 말이 맞을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절대량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이제 중국의 대기질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서울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여전히 서울보다는 높은 수치다. 그래서 이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2017년 베이징은 58이었는데 서울은 25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10 마이크로그램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은 중국은 여전히 대여섯 배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확산을 떠올려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한다. 그런 이제 확산의 원리로 본다면 중국의 이 고농도 오염 물질이 한국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국 정부가 그렇게 뭐 절대량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좀 근거가 좀 박약하잖아요. 근데 그 생성 물질,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 물질에 있어서도 중국은 좀 나아졌다, 서울보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근거로 든 게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질소산화물, 이산화질소 같은 질소산화물도 있고 황산화물이나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대변인이 이제 예로 든 것이 이산화질소인데 이산화질소가 이제 사실은 대표적인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거를 든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이제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중국의 주요 도시들보다 더 높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이제 이산화질소가 서울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중국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주로 차량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차량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보다 더 많고 운행 대수도 더 많기 때문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이산화질소가 이제 소멸 시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국외로 이동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이산화질소가 높으면은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 큰 거고 이산화황이나 다른 물질들이 많으면 국외에서 온 확률이 높다고 이제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황 같은 황산화물은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요. 소멸 시기가 상대적으로 깁니다. 길기 때문에 흘러가면서도 존재한다.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제시한 근거는 이산화질소고요. 아까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황산화물은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산화물의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월등히 더 높은데요. 이제 중국은 여전히 이제 화력 발전이나 공장에서 여전히 석탄이나 이제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황산화물이 주로 석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석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산화황이나 황산화물이 상당히 높고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중국이 서울 탓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상당히 빈약하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 탓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과 중국에 이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영향이 크고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는 중국의 탓이 아닌가, 중국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 정확하게 입증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영향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배출원 수용지 영향 모델이라고 이게 이제 그 오염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파악하는 연구 기법인데 언제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도 이 결과가 다르고요. 같은 계절이라도 기상 조건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정확한 오염 물질의 배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과관계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책임이 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50~60%는 중국 탓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던데 그것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이제 국내 연구 중에 50~60%가 중국의 영향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 시장도 분명히 그런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 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왈가왈부 논쟁할 게 아니라 양국이 협력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듣고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저희 국내 언론 일기예보 보면은 중국발 스모그,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자제해야 하는 겁니까? 네,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의견이 물론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분별하게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중국의 원인이 명확할 때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등한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 탓으로 넘길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걸 보면 감사합니다.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해서 하자고 초월하는 거니까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카메라 앞에서 신년 덕담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님이 돼지 뜻이라면서요? 돼지는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더 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돼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 돼지가 돈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띠돼지 있고 실질적인 돼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전 대표, 김경준 대표께서 일단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큰 결단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한다. 나의 신념이다. 이걸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시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진정성을 보이는데 뭐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만일 안 되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동영상 녹화한 거 있잖아요. 내 신념과 철학이 선거제도 바꾸는 거다. 대통령과의 녹화라는 얘기를 나오시는 대목에 있어서 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바로잡을 일이 있어요. 녹화를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동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선거제도가 고쳐져야 된다. 투표율대로 의석수가 분배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말이 곧 연동형이라고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에는 난 초래가 정신이 좀 헷갈리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의 뜻이고요. 그걸 좀 공개하시면 좋겠는데 동영상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 국회의장, 5당 대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같이 약속을 하면 안 돼. 이 최고 권력자들이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조차도 못 지키는 그런 정치가 돼서 이 불신만 가중시킬 것인지. 그 두 분들이 한 말씀할 때만 해도 덕담으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덕담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는 자기 당 주장이나 자기 주장을 얘기하게 돼 있다고 이 구조가. 그래서 진짜 초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국내에 잊혀질 권리를 소개한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가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이 직원이 횡령, 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폭행, 폭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열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먼저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께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송명빈 대표 디지털 소멸 분야의 유명 개발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잊혀질 권리를 소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잊혀질 권리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 인터넷에 있는 본인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이런 정보들을 지워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술로 입지를 다졌고 그리고 지금 마커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술로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네. 근데 이제 직원을 상습 폭행했다 이런 혐의를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네, 지금 경찰에 2차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상습 폭행 그리고 상습 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회사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 관련된 영상과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폭행 당시 영상과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하지 말고 X나게 가자 그냥. 일로 와. 일하지 마. 일로 와. 또 소리 질러. 엎다가 소리. 엎다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리만 들어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양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정도 동안 송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고소한 상황입니다. 뭐 처음에는 머리를 때리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강목 같은 도구를 쓰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 대표가 가족을 해치겠다 이런 뭐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주장인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송 대표 쪽 입장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양 씨와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양 씨의 생일을 챙기고 또 새 차를 사주기도 했다.
이렇게 송 대표가 양 씨에게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송 대표가 겸임 교수를 맡았던 대학교 강의에 양 씨를 초빙하기도 했고 뭐 종강 파티도 함께했다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에 이어서 6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양 씨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는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양 씨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개발 제품 관리에도 부실한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천만 원이 넘었으며 인센티브도 매년 1,500에서 2천만 원씩 스스로 기한하여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송 대표가 주장하는 게 어떤 게 있죠? 네,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양 씨를 전임 대표이사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사 돈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 중에 필리핀으로 지난 6월에 도주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배임 횡령을 감추기 위해서 송 대표의 단점을 수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게 송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양 씨 측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 이 자술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원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송 대표가 이 양 씨의 인감 도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주면서 직접 찍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고 이 찍는 장면을 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뒤에 자 이제 증거도 있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 이런 주장을 양 씨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양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갈취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 대표가 업무 처리가 잘 안 돼서 손해를 끼쳤다. 아니면 뭐 본인에게 정신적인 뭐 피해를 입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본인은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물론 이제 폭행한 장면은 공개가 됐고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양 씨와 그 대표가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 그러면서 뭐 사진을 공개했다면서요? 웃으면서 뭐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그 반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고 생일 파티를 챙겨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양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웃으면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송 대표가 사진을 찍을 때 안 웃으면 웃을 때까지 다시 찍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생일 파티에 대해서도 정부 과제를 함께 준비하던 협력업체에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송 대표가 뭐 수업을 진행했던 대학교 수업에 종강 파티에 함께한 것도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날도 폭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폭언과 관련된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양 씨의 횡령과 관련된 부분, 횡령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챙겨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강원랜드 인사라인 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후 구속했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한 권모 전 인사팀장은 징역 1년 선고 뒤 법정 구속됐고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을 강원랜드 경력직 공채에 추천한 최모 전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 의무를 버리고 유력자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추천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18 진상조사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지시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모한 것 같다며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원내 지도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압축한 후보 명단이 있지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만원 씨는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라면서 한국당은 추천권을 차라리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시 추천을 받은 위원이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오면 진상규명 작업이 사사건건 난항을 겪을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구 소속 시도의원들과 일부 당직자 등 50여 명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하던 이용호 의원의 행보는 철새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사람들의 반대 기자회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복당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와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복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해 의원 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상적인 안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는 선관위 안대로 하면 꼭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면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비례성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고 가격이 2천만 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 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 원 적은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전국에서 매년 제기되는 악취 민원이 2만 건을 웃도는 가운데 환경부가 악취 민원을 2028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을 수립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새로 허가를 받는 돈사부터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는 모든 신축 돈사에 적용됩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며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기온이 급강하하며 내일은 영하 10도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요? 네, 찬바람이 다시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퇴근길 무렵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자정에는 영하 8도, 내일 아침에는 무려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초속 6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훨씬 심하니까요.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됐는데요.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며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새벽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최고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부산 영하 4도, 울릉도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평양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2도, 광주 5도, 금강산도 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하루 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